그날 북한이 뒤집힌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었죠. 여대생 한 명의 방북 소식에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전했고 신문은 대서특필했으며 온 나라가 TV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임수경 이후 실제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와 재판으로 이어진 민간 방북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1989년 7월 한국 사회에 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임수경. 당시 20대 초반 한국의 국어대학교 학생이었죠.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평양에서 열린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방북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6월 하순경 서울을 출발해 도쿄, 베를린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약 한 달 반 정도 북한에 체류한 후 8월 15일 오후 문규현 신부와 함께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당시 방송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요. 판문점을 걸어서 넘어오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고 온 나라가 그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생중계는 아니었지만 녹화 영상이 반복해서 방영됐죠. 저녁 뉴스 시간마다 아침 신문마다 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귀환 직후 체포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죠. 유엔군과 관계 당국이 대기하고 있었고 헬기로 서울로 이송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보도에 따르면 이듬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습니다. 3년 이상 복역한 후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변호인단 규모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70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죠.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규모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뉴스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자주 다뤄졌는지를요. 신문 일면에 실렸고 TV 뉴스 첫 장면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의아해했으며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죠.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기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경솔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식탁에서 회사 복도에서 동창회 자리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1989년 그 해에만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같은 해 비슷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사례들이 계속 이어졌죠. 당시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떠올리실 겁니다. 그 시절 뉴스가, 신문이 온 사회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요. 냉전이 끝나가던 시기였고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개방을 선언했고 동유럽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임수경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사건들의 상징으로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요. 1989년 한 해 동안 정부 승인 없는 북한 방문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한 해 내내 비슷한 소식이 계속 이어졌던 것을요. 그해 3월 문익환 목사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70대 초반이었고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고문 자격이었다고 알려졌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을 경유해 평양에 도착했고 북측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4월 중순 귀국 직후 구속됐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형이 선고됐고 이후 사면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황석영 작가도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초청으로 알려졌죠.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다가 몇 년 후 귀국했고 귀국 시 구속됐습니다. 역시 재판을 거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됐습니다. 문규현 신부는 2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정국사재단 소속이었죠. 첫 번째는 평양 장충성당 미사 참례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임수경과 함께 판문점으로 귀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월 15일 함께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직후 체포됐고 재판을 거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한 해 동안 이런 소식이 계속 이어졌던 것을요. 처음에는 큰 충격이었지만 반복되면서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공안 정국이라는 말이 나왔고 국가보안법이 적용됐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법정에 섰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형량도 상당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방북이었고 모두 국가보안법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모두 실형을 받았죠. 나이도, 직업도, 배경도 달랐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필 1989년이었을까요?
왜 그 해에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을까요? 냉전이 끝나가던 시기였습니다. 동유럽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해였습니다.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서 개혁과 개방이 진행됐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분단되어 있었고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 승인 없이는 북한을 방문할 수 없었죠. 그 간극 속에서 일부는 다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판문점 귀환 직후 관계 당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도 화면에는 유엔군과 관계자들이 서 있는 모습이 나왔죠. 즉시 신병 인수 절차가 진행됐고 헬기로 서울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변호인단 규모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70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죠.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규모였습니다. 반면 방청은 제한됐습니다. 변호인단 측에서는 공개재판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항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됐습니다. 적용된 조항은 여러 가지였죠. 탈출입, 회합, 찬양고무, 지령수수 등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관련자들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따른 형량을 보면 임수경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고 3년 이상 복역 후 가석방됐습니다. 문규현 신부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년 이상 복역 후 가석방됐다고 합니다. 문익환 목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사면됐고 황석영 작가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처형의 무게는 단순히 수감기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여러 제약이 따랐죠. 사회적 시선, 취업의 어려움, 가족에 대한 영향 등이 있었습니다. 자격정지는 공민권 행사의 제한을 의미했고 전과 기록은 평생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형을 마친 후 일부는 다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승인을 받고요. 보도 기록을 보면 이후 정부 허가하에 북한을 방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일부는 북한 방문을 계속했습니다. 정부가 허가한 경우도 있었고 허가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다시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규현 신부는 이후에도 북한을 방문했다가 또다시 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임수경도 이후 정부 허가를 받아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당시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의아했을 겁니다. 형을 받고 복역하고 출소한 후에도 왜 같은 선택이 반복됐을까요? 어떤 이들은 신념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고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통일운동이라고 평가했고 어떤 이들은 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죠. 정답은 없었습니다. 각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결과를 알면서도 선택이 반복됐다는 사실입니다. 1989년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하던 방북 소식들은 점차 지면 안쪽으로 밀려났죠.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도 신문 한 귀퉁이에는 여전히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요. 이전처럼 TV 뉴스가 연일 특집을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판문점을 넘어오는 장면이 생중계되지도 않았죠. 대부분은 짧게 보도됐고 처리 과정도 이전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승인 없는 북한 방문이나 접촉 관련 사건은 계속됐습니다. 법원 기록을 보면 관련 사건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통일운동 관계자, 종교계 인사,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이름이 간간히 보도됐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도 이따금 등장했죠. 1989년처럼 대규모로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사건 자체는 이어졌습니다. 마치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1989년에는 방북 소식만으로도 온 나라가 들썩였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는 반응이 나왔고 크게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충격은 반복 속에서 희석됐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계속됐습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적용됐고 재판이 열렸으며 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보도 방식은 달랐죠. 예전처럼 대대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공안 정국이라는 말도 덜 들렸습니다. 처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뉴스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했는지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뉴스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1985년의 그 떠들썩함이 점점 사그라들던 모습을요. 방북이 일상적인 뉴스 한 꼭지가 되어갔던 시절을요. 첫 페이지에서 사회면으로, 사회면에서 짧은 기사로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분량도 줄었고 제목도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계속 있었고, 그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유지됐습니다. 다만 모두가 덜 주목할 뿐이었죠. 사회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뿐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점점 덜 주목하게 됐을까요? 왜 조용해졌을까요? 어쩌면 답은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1980조년의 결과를 모두가 봤으니까요. 체포, 재판, 실형, 그 명확한 결과를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익숙해졌고 덜 놀라게 됐습니다. 예측 가능한 결과는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990년대는 흘러갔습니다. 사건은 계속됐지만 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2000년대가 열렸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고 냉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부 승인 없는 북한 방문, 그리고 체포와 처벌이요. 2010년 8월 판문점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상렬 목사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해 6월경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갔고 2달 이상 머물렀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관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또 방북 사건이야? 하는 반응이 나왔던 것으려. 이미 익숙한 패턴이었죠. 정부 승인 없는 방북, 판문점 귀환, 즉시 체포, 재판, 형 선고. 1989년과 똑같은 순서였습니다. 2012년에는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판문점을 넘어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해 3월 하순경 평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100일 이상 북한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월 초순 오후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그의 손에는 북측에서 받은 꽃다발과 한반도기가 들려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북쪽에서는 환송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남쪽에서는 관계 당국이 기다리고 있었죠. 입경 절차를 마치자마자 체포됐고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1989년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TV 생중계는 없었죠. 재판이 열렸고 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상렬 목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형량이 조정됐다고 합니다. 노수희 부의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고 기록됐습니다. 1980년의 문익환, 임수경, 문규영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1989년에는 온 나라가 들썩였지만 2000년대에는 뉴스 한 꼭지로 다뤄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무뎌졌죠. 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적용됐고 여전히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문점을 넘는 장면도 체포되는 순서도 재판 과정도 거의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지났는데도요. 법 조항도 처리 절차도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뉴스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직도 저러는 걸까? 이미 결과를 다 아는데도 1989년의 결말을 모두가 봤으니까요. 감옥과 형량과 그 이후의 삶을요. 어쩌면 바로 그 질문이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시간이 흘러도 같은 선택이 반복됐을까요? 결과를 알면서도 처벌을 각오하면서도 왜 계속됐을까요?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북한은 그냥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죠. 여권을 들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어떤 법이, 어떤 규정이 민간 방북을 막고 있었을까요? 먼저 국가보안법이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들어진 법이었죠. 보도에 따르면 여순사건이라는 큰 혼란이 일어나자 급히 만든 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법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반국가 단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자주 나오던 말이었죠. 이 말은 북한이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집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는 것,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 북한과 연락하는 것 모두가 법을 어기는 일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적용 범위가 넓었습니다. 나중에 1991년경 법이 일부 바뀌었다고 기록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이었죠. 당시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북한과 교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보도를 보면 당시 대통령이 방북 승인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법도 절차가 있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죠. 승인 없이 방문하면 처벌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중 장치 같았습니다. 하나를 통과해도 또 하나가 남아 있었죠. 정부 승인을 받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북한에서 활동을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두 법이 겹쳐서 작동했습니다. 당시를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 방문 승인을 받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요.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안보를 이유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부 승인 없이 가는 길이요. 1989년의 임수경처럼, 2010년의 한상렬처럼, 2012년의 노수희처럼요. 그들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진 상황에서도 방문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처벌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분단이라는 상황, 안보라는 과제, 통일이라는 목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니까요. 1989년 6월경, 임수경 방북 소식이 알려졌을 때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보도를 보면 당시 여당 의원이 한 소녀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죠.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고,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보도 기록에는 경솔한 행동이라는 평가도 있었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반대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통일을 위한 행동이라는 평가였죠. 분단의 벽을 넘은 사례라며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이 많이 모인 것도 그런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학생운동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록을 보면 같은 진영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죠. 어떤 이들은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사회 전체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옹호와 비판. 중간 지대는 거의 없었죠.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식탁에서, 회사에서, 술자리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논쟁은 1989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익환 목사 방북 때도, 2000년대 한상렬 목사 방북 때도, 2012년 노수희 부의장 방북 때도 비슷한 논쟁이 반복됐죠. 마치 같은 패턴이 되풀이되는 것처럼요. 통일운동이냐, 법 위반이냐, 용기냐, 경솔함이냐, 민족의 미래냐, 안보의 위협이냐, 같은 질문들이 시대마다 되풀이됐습니다. 명확한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믿는 답만 있을 뿐이었죠. 당시 뉴스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한쪽에서는 환영 집회가 열렸고 다른 쪽에서는 규탄 집회가 열렸다는 거려. 같은 시각, 비슷한 장소에서 정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도 화면에는 양측의 모습이 함께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게 분단의 한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국경선만 갈라진 게 아니라 생각도 갈라졌고 시각도 갈라졌죠.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것을 봤습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도 완전히 반대로 평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통일운동이라고 기억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법 위반이라고 기억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논쟁도, 시각의 차이도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1989년. 그해 여름이 지나간 지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임수경은 중년이 됐고 당시의 관련자들도 세월을 보냈죠. 분익환 목사는 이미 고인이 됐고 많은 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왜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논쟁할까요? 어쩌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 질문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통일은 무엇인가? 북한은 누구인가? 민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과 신념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이요. 1980년 한 대학생이 판문점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그 장면은 TV로 방영됐고 온 나라가 지켜봤죠. 하지만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마다 다르게 봅니다. 그 시절을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냉전이 끝나가던 시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이 변하던 그때를요. 모두가 이제 우리도 곧이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한반도의 분단선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불거졌고 남북관계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죠. 정부 승인 방북이 허용되기도 했고
다시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다가 중단됐습니다. 개성공단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1989년 여름의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법이 제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의 신념과 국가의 법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당시 뉴스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그때의 논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요. 찬성과 반대, 용기와 경솔, 통일과 안보. 똑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지도 모릅니다. 끝나지 않은 질문을 품고 있는 사건이니까요.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역사니까요. 임수경 사건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저 계속되고 있을 뿐이죠. 형식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북한이라는 존재, 통일이라는 과제,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